상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집중도가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두 종목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 다른 실적이 좋은 업종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펀더멘탈이 아무리 훌륭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아마 하반기는 베타, 즉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보다는 알파, 즉 종목별 움직임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최근에 시장의 관심은 AI 컴퓨트, 즉 AI 가속기, GPU 누가 더 많이 들고 있어? CPU 누가 더 확보 많이 했어? HBM 누가 더 확보 많이 했어? 이런 컴퓨트 능력의 시대에서 오히려 파워, 즉 이런 컴퓨트 능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누가 더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어? 이런 쪽으로 조금씩 시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더 AI가 고도화된다면 저는 AI 인프라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제 주 전공은 파생 상품이에요. 선물, 옵션. 최근에 레버리지 ETF라든지 미국에서도 다양한 파생 상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로 말미암아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에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저의 이력이고요. 현재는 ETF를 통한 노후, ETF를 통한 투자 전략, 그리고 세상 움직임들을 많이 포착을 하고 있고요. 저는 파생 상품을 주로 전담하다 보니까 펀더멘탈보다 수급 아니면 시장 자금 움직임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을 경험하면서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금융 경력이 26년 차인데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흐름들이 7월 달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7월 달에 조정을 뭘로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저는 펀더멘탈, 즉 이익은 훼손되지 않았다. 즉 어닝 쇼크가 아니라 포지셔닝 쇼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지셔닝 쇼크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요. 너무나 반도체에 쏠렸습니다. 반도체에 너무나 자금이 쏠렸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너무 한쪽으로 자금이 쏠린 데 따른, 그리고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했던 포지셔닝 쇼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탈이 훼손됐냐 안 됐냐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를 단행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주가 조정이 일어나면서 저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가 조정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자금이 그쪽으로 쏠림에 따라서 쏠렸던 자금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7월 달에 급락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월 달에 급락 장세가 마무리됐냐? 이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아니면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레버리지 관련된 자금들도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펀더멘탈이 여기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상처가 단시일 내에 낫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8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본다면 상처가 천천히 치유되고 있는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가을 정도,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에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들의 마음을, 상처받은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는 정책이 나온다면 충분히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회복하는 단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리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아니면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국 창신 메모리와 같은 중국 AI 기업,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국 낸드 기업,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이런 것들의 등장이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창신 메모리의 D램,
우리가 못 쓰거든요. 애플도 못 쓰거든요. 당장은 우리 시장에 우리 디램이라든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됐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3천에서 9천까지 갔었는데요. 3천에서 9천까지 갔을 때 가장 큰 동력이 뭐였냐? 역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대규모 AI 캐펙스 투자, 그리고 캐펙스 투자 과정에서 따르는 한국 반도체, HBM, 낸드 이런 쪽의 수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AI 캐펙스는 국내 반도체, 상처받은 국내 반도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징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돈만 갖고 AI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냐? 아닙니다. 주요 기업들 봤을 때 최근에 또 인텔도 뭐 채권을 발행하겠다, 뭐 부채를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알파벳과 같은 기업도 자기 잉여 현금 흐름이 드디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돈으로 AI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역시 뭐니 해도 금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좀 가뜩이나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금리가 한층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은 AI 캐펙스를 얼마나 늘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따른 수익성, 즉 캐펙스 투자만큼 수익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또 캐펙스 투자의 가장 큰 민감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금리가 계속 꿈틀거리는지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이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죠.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8만 명 증가를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2만 3천 명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2만 3천 명 감소를 뜯어보면 정부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 여기서 서비스 부분이라는 것은 북중미 월드컵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이 있었거든요. 북중미 월드컵 끝남에 따라서 발생했던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나쁘게 나왔지만 안을 뜯어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고용이 나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뭐냐면 고용은 너무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긴축,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고용이 나빠지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미지근한 고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하나만 놓고 따졌을 때는 그렇게 금리 인상으로 갈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유가가 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의 절대 레벨이 한참 전쟁이 벌어졌던 120불, 130불 수준이 아니라 70불, 80불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즉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 물가와 고용 두 마리를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최소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기준금리 인상 쪽, 물론 인하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상 여부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런 판단 하에서 AI 캐펙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지금은 위너 테이크스 올, 즉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중국의 키미3라든지 쯔프 AI라든지 미드맥스라든지 굉장히 오픈 모델 AI들이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AI 캐펙스 관련된 투자는 좀 더 가열차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뭐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짓는 그런 AI 인프라 관련된 업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자금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지 뭐 금리가 다시 한번 장기 금리가 꿈틀거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만드는 건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납품하는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쳐다보고 있고 관련된 ETF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될까? 아니야. 기다렸다 사야 될까? 하루에도 수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싸졌다. 이거는 뭐 누구나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싸졌다. 주가가 떨어져서 싸졌다와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다. 이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의 영역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얼마냐, 이것이 싸졌다라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논리고요. 그리고 바닥이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논리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아무래도 펀더멘탈의 붕괴보다는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집중에 따른 포지셔닝 과정에서 주가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이다라는 논리, 이런 것도 따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가가 30%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해. 주가가 많이 절대 레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이런 단순한 논리보다는 시그널, 즉 어떤 변화적인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 시그널에 의존해서 매수를 하는 시그널 베이스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싸졌어. 이 정도면 살만해. 아니면 수급적인 논리. 이 정도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야. 저는 두 가지 논리 다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D램 가격,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피크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지금 HBM 관련된 루빈 울트라에 채용되는 HBM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HBM4, HBM4E로 갔을 때 몇 단으로 갈지 공정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 시그널에 의존해서 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램 가격이라든지 향후에 LTA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 마진, 영업이익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도 무척 사고 싶은데요. 새로 나온 갤럭시 Z 폴드 울트라, 이런 어떻게 본다면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는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를 매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솔리다임 IPO 문제라든지 주주 환원 문제라든지 HBM4 관련된 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찾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심리적인 움직임들이 결합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이 적다, 어떻게 본다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한테도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도 제 마음속에 1순위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움직이고 반도체 옆에 있는 소부장이 움직이고 소부장이 움직이고 나서 전력기기가 움직이고 전력기기가 움직이고 나서 인프라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스퍼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집중도가 과거에는 불과 올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집중도가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두 종목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 다른 실적이 좋은 업종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펀더멘탈이 아무리 훌륭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대표적인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반기를 예견해 본다면 이런 디스퍼전, 즉 집중도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고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전공정이 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HBM 이슈가 있으면 후공정, 특히 패키징이 움직인다든지, 어떻게 본다면 삼전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집중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최근에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냐면, 아마 하반기는 베타, 즉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보다는
알파, 즉 종목별 움직임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AI라고 하더라도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좀 천차만별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AMD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 빠진다든지 이런 옥석 가리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8월 달 이제 중반 정도, 중순 정도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하반기를 예측하는 움직임들은 반도체 하나 내에서도 좀 천차만별로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움직이기보다는 천차만별로 각각의 스토리, 각각의 펀더멘탈, 각각의 EPS 리비전, 어닝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분산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끝나가는데요. 2027년에는 이제 최창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창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갤럭시 워치로 지금은 만보계, 즉 몇 걸음 걸었는지만 보지만 뭔가 좀 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엣지 AI라고 해서 뭔가 좀 체계적인 헬스, 체계적인 바이오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내일 저녁에 아시는 형님들이랑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형님이 아마 최근에 차를 바꾸셨나 봐요. 풀 셀프 드라이빙 FSD, 테슬라의 FSD 기능을 이용해서 운전해서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2027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AI 서비스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겠지만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해야 될 시그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AI 인프라를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관심은 AI 컴퓨트, 즉 AI 가속기, GPU 누가 더 많이 들고 있어? CPU 누가 더 확보 많이 했어? HBM 누가 더 확보 많이 했어? 이런 컴퓨트 능력의 시대에서 오히려 파워, 즉 이런 컴퓨트 능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누가 더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어? 이런 쪽으로 조금씩 시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더 AI가 고도화된다면 저는 AI 인프라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반도체 팹에 전력을 공급하고 반도체 팹에 냉각 장치를 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팹에 이런 데이터 센터의 통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AI 인프라 쪽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변압기, 배전기기, 송전망, 네트워크, 광통신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인프라를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이 가스발전소, 그리고 또 최근에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장비에 들어가는 엔진이 데이터 센터용 발전소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조선이야말로 그런 AI 인프라와 연관이 있으면서 그리고 LNG와 같은 천연가스 고부가가치 선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선주들의 영업이익률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고부가가치 선박들 아니면 높은 가격으로 수주했던 물량들이 드디어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선은 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CPSP 수주에 실패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MRO가 됐던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됐던 방산도 조선의 가장 큰 캐털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는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시 몇 년 되신지 피디님 아시나요? 벌써 5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사일 재고 아니면 탄약 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방산이 그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AI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전력이라든지 광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배전망, 발전소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2순위는 조선, 3순위는 방산 이런 순서대로 좀 체크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 이후에 주도주를 찾을 때에도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26년 차 금융인이지만 7월달 같은 장세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7월달만 경험 못한 게 아니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급등 장세도 이런 급등 장세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는 장세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즉 최근에 투자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라면 뭐 상승 장세 그리고 그 뒤에 급락 장세를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장세는 금융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뒤집어 본다면 이런 금융의 속성을 잘 모르시고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상처가 계좌 수익률, 즉 마이너스 수익률이어서 상처를 입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흔들리는, 너무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거기서 좀 마음적인, 심리적인 데미지도 상당히 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충격, 그런 변동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최근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 역시도 좀 굉장히 4848, 사고 팔고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글쎄요. 단기 낙폭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것이 V자 반등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라 포지셔닝 로테이션, 즉 포지셔닝이 너무 집중된 데 따른 디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가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V자 형태라기보다는 계단식 반등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야 본전만 되면 팔고 나오겠어. 다시는 주식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일종의 오버행 이슈거든요. 그래서 본전대라고 할 수 있는 한 8,000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기 직전이 지수대가 7,850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기 직전 지수대였던 8,000포인트 정도가 저는 오버행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다가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오버행, 즉 손실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손실을 확정한다든지 아니면 손실을 플러스로 돌렸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그런 자금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소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다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국물 비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 그리고 다음 레벨 상승이라는 그런 구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좀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아니면 손실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오버행 물량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실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한다. 실적이 확인된 다음 펀더멘탈이 확인되면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이런 스토리를 좀 그리고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내도록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삼전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